안녕하세요, 싸움입니다. 365일 매일 눈이 내리는 어느 작은 마을이 있고 그 마을의 주민들은 매일같이 나와 눈을 치워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눈을 치우지 않으면 길에 눈이 쌓이게 되고 또 길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곳에 다니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뜬금없이 눈 내리는 마을을 이야기하냐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리 공부도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각의 관점에서 공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그 길을 유지보수하는 행위와 아주 비슷하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배웠고 기억을 했다면 우리 뇌에선 새로운 신경회로들이 생성되는데요. 앞에서 눈 내리는 마을과 같이 우리 뇌도 조금씩 망각하며 그 기억들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매일 눈이 오는 마을에서 매일 눈을 치우는 사람들처럼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도 기억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자주 떠올리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런 공부를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한 뇌과학자 한 명이 있는데요. 그는 신경과학자이면서 정신과 전문의인 동시에 뇌 영상 전문가이기도 한 다니엘 G. 에이먼입니다. 에이먼은 공부하는 뇌라는 책을 통해 뇌과학의 관점에서 공부 방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소개하는데요. 이 책이 무엇보다 독특했던 것은 대부분의 뇌과학 책들은 과학적 원리에 집중하는 편이라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지만 그는 뇌 영상 전문가답게 수많은 뇌 영상 자료를 통해 뇌 유형을 분류했고 또 그 유형에 따라 공부 방법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그는 공부할 내용들을 최적화할 것을 특별히 강조했는데요. 즉 무조건 더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내용의 최적화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이 의견은 크게 공감하는데요. 결국 공부 또한 최적화의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럼 내각의 관점에서 공부의 최적화란 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최적화는 동기의 최적화인데요. 앞에 눈 내리는 마을의 주민들은 어떻게 매일 나와서 눈을 치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을 치우는 것과 중요하다는 인식, 즉 이 행동이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눈을 치우다 보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성공에 대한 기대죠. 즉 기대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눈을 치우러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 뇌 영상을 통해 동기에 관련된 뇌 영역을 확인해 보면 우리 뇌의 이마엽이라 불리는 곳에 기대와 가치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먼저 가치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아나 전두피질은 지금 하려는 일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나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소수의 수험생들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가치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지 않을 때 스스로 자책하는 수험생들도 많고 또 공부 자극과 공부법을 찾아본다는 자체가 이미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반증이니까요. 즉,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가 가치롭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낮은 기대, 즉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와 같은 막연한 기대인데요. 이 기대와 가능성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아나 전두피질 바로 뒤에 위치하는 복뇌 측 전전두피질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포기하는 이유를 성공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기대는 왜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까요? 그건 복뇌 측 전전두피질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뇌 측 전전두피질은 감정의 뇌라 불리는 변형계와 아주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감정의 중추인 편도체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성공에 대한 기대가 내 감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즉 감정을 조절하지 않으면 기대는 근거 없이 높아지거나 또는 급다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면 일관성이 없는 자신의 기분 때문에 결국 기대는 낮아지는데요. 대체 어떤 부분이 우리의 기대를 갉아먹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학생이 다음날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니 앞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았고 거기다 오늘 배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서 학생은 조금씩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그 다음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가능성은 아마 줄어들게 될 텐데요. 왜냐하면 뒤처진다고 느끼는 감정과 기분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연결이 되고 부정적인 감정은 복뇌 측 전전두피질을 자극해 낮은 기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성공의 기대를 높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날의 공부를 마치기 전에 다음 공부를 쉽게 시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즉 공부를 마치고 피곤한 마음에 바로 일어설 것이 아니라 다음 공부를 쉽게 시작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눈 내리는 마을을 떠올려 봅시다. 마을의 사람들은 눈을 열심히 치워 겨우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죠. 물론 새로운 길은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길보다 경계가 흐릿하며 폭도 아주 좁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주민들이 그냥 집에 돌아간다면 내일 다시 이곳에 왔을 땐 아마도 그 길은 거의 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흐릿한 길이 밤새 내린 눈으로 완전히 덮여버린 것이죠. 이처럼 우리 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새롭게 배운 지식은 뇌에서 약한 신경회로를 가지게 됩니다. 이 약한 신경회로는 그냥 둔다면 하루 만에 60% 이상 사라지게 되는데요. 즉 다시 공부하는 시점이 당장 내일이라도 그 기억의 반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다음 공부를 시작할 때 생각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잃어버린 기억들을 다시 공부해야 하니까요. 자,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과연 공부할 마음이 생길까요? 네, 그렇게 공부를 멈추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가장 힘든 시점이지만 다음 공부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공부를 마치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실하게 길을 닦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공부 끝내기 직전의 복습입니다.
네, 그것이 길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며 다음날 다시 왔을 때 내가 어디까지 길을 닦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럼 수험생들은 대체 어떻게 복습해야 하냐고 질문할 텐데요. 공부를 끝내기 직전에 해야 할 가장 효과적인 복습은 바로 체계화, 범주화입니다. 즉 마인드맵, 개요, 책의 목록처럼 내가 공부한 것을 큰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자는 것이죠. 자, 다시 눈 내리는 마을을 떠올려 봅시다. 매일 눈이 내려 새로 만들었거나 자주 가지 않는 길들은 사라지겠지만 인적이 많은 곳의 길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데요. 마치 고속도로에 눈이 잘 쌓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공부한 구체적인 개념들을 흐릿한 작은 길이라고 표현한다면 큰 챕터, 목록과 제목에 해당하는 것들은 큰 고속도로라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목적지로 갈 때는 반드시 큰 길에서 작은 길로 옮겨가듯이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또 국도에서 지방도, 즉 큰 범주에서 작은 범주로 체계화를 하고 공부를 마치라는 겁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설정하면 큰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나의 위치와 목적지를 확인시켜 주듯이 공부에서도 현재 내가 어느 챕터의 개념을 공부하고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이후 정보를 다시 꺼낼 때 아주 훌륭한 단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마치기 전에 내가 공부한 것들을 그림이나 간단한 목록으로 체계화한다면 다음 공부를 시작할 때 그 부담감이 확 줄어들게 되는데요. 앞에서 기대가 높아지면 동기가 높아진다 했듯이 앞서 공부를 마치기 전에 만든 체계화 덕분에 다음 공부 시작 시에 부담이 낮아진다면 꽤 할만한데라는 생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즉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공부를 끝내기 전에 만든 체계화 덕분에 다음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낮아질 것이고 낮아진 부담감은 감정의 준추, 편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편도체는 복내측 전전두피줄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대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럼 동기에 필요한 기대, 가치를 모두 갖춘 셈이니 우린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체계화는 동기만 높여주는 것이 아닌데요. 기억력에도 엄청난 효과를 줍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뇌는 효율적인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 필요한 붓, 물감, 도화지가 필요하지 백과사전과 수학책들은 필요 없겠죠. 네, 우리뇌는 항상 그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을 꺼내도록 그 단서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하기 위해선 단서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길이라는 단서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를 꺼낼 수 있듯이 의미 단위로 된 체계화는 기억을 인출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즉 체계화는 내가 좋아하는 효율적인 정리 방식이며 그 방식대로 정리하게 되면 다시 기억을 떠올릴 때도 아주 쉽게 인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체계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럼 이 체계화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체계화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을 어려운 학습 전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목록으로 만들어 선으로 그어주기만 하면 되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범주에 맞게 선을 그어야 하는데요. 즉 국어라는 큰 과목이 있고 그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말하기, 듣기, 쓰기, 문학, 문법이 들어가듯이 하위 범주에 맞게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의 가장 큰 장점은 체계화를 시각화시켜준다는 건데요. 또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어디까지 배웠는지 빠르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지도와도 같죠. 그리고 기억을 인출할 때도 아주 효과적인데요. 각 범주의 큰 주제나 개념만 적어놓고 그 단어들을 단서로 삼아 하위 범주를 이끌어내는 인출 방법도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출 방법은 시험 직전에 더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특히 주관식이나 면접, 논술 시험에 효과를 발휘하죠. 체계화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 줌아웃, 줌인 방법입니다. 앞에서 공부를 마치기 전에 체계화를 하고 다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체계화한 것을 확인하라 했었는데요. 이것을 교육학 이론으로 만든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인디아나 대학교 교수인 라이겔루스죠. 라이겔루스는 교사들에게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종교화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수업의 전체적인 윤곽을 제시하고 점차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전체적인 내용으로 공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해보면 처음에는 줌아웃, 즉 큰 숲을 보며 현재 내 위치와 전체 지형을 확인하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줌인하여 디테일하게 나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기 직전에 줌아웃하여 다시 전체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처럼 공부의 시작과 끝에 체계화를 확인하고 새로 배운 내용을 추가로 확인한다면 그 학습은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체계화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세 번째 방법, 효과적인 암기 방법입니다. 앞에서 체계화나 마인드맵을 통해 큰 범주들이 하위 범주의 단서가 되고 다시 하위 범주들은 각 개념의 단서가 되므로 기억하고 다시 꺼내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직전이 되면 이 많은 개념들을 빠르게 확인할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체계화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내용을 다 가져갈 수 없기에 선택과 집중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즉 눈으로만 확인하고 넘어가도 되는 개념과 시험 직전까지 진득하게 봐야 할 개념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념들을 체계화를 통해 쉽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빠르게 내용만 확인하면서 공부해도 되지만 기출 빈도가 높고 내용도 어려운 개념은 따로 시간을 배분해야 하듯이, 즉 체계화된 자료를 보며 이 개념은 자주 틀리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로 하고 또 내가 곧잘 아는 개념들은 즉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화를 통해 집중해야 할 개념과 다시 봐야 할 개념을 분류하기 쉬우며 또 그런 분류 덕분에 시험 일정에 맞춰 몇 번이나 더 확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줄여준다는 것이죠. 1학년 의대생들은 약 2만 5천 개의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2학년이 되면 추가로 약 2만 5천 개의 단어를 또 배워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면서 큰 그림에 짜놓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그 5만여 개의 단어를 기억하고 유지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텐데요. 우리가 하는 공부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비록 의대생들처럼 방대한 양은 아닐지라도 각 과목마다의 체계가 없다면 배운 지식들은 산산조각이나 흩어질 것이고 그럼 매번 새로운 길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학생이 있더라도 그는 공부를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열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과 비효율의 극심한 차이가 만든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체계화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처럼 공부라는 것은 체계라는 지도를 들고 떠나는 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가봐야 그 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듯이 우리 체계도 공부를 하는 내내 계속 수정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나보다 멋진 체계를 가진 여행자도 만날 것이고 또 그 체계를 내 체계에 참고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너무 힘이 들어 포기하는 여행자도 보게 되겠죠. 게다가 자신의 길이 맞다며 무조건 따라오라고 유혹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자신의 체계를 견고히 하는 것에 우린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내 체계가 견고하지 못한다면 이리저리 휘둘리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자료로 점철된 내 체계는 시험 직전까지 나를 혼란스럽게 할 테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체계를 무의식처럼 체화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얼마나 익숙해지느냐에 따라 합격의 문도 가까워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